안녕하세요. 이렇다 이벤트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희쌤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찬희쌤입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 땅도 내 땅이다. 조선 땅도 내 땅이다. 아니 웬 노래? 노래인지 시조인지 뭐 창인지 네네네. 모르겠는데 예. 예. 이런 말이 있죠 옛날에. 여기서 이제 내 땅이다인데 내를 이제 영어로 쓰면 LH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LH. 네, 네. 예, 그래서 이걸 바꿔갖고 요새 내의 LH? 네, 내가 영어로 쓰면 LH잖아. 아, 어이없어. 이거 완전 그러면 이렇게 창조적인 막- 아재 개그잖아요. 아재 개그. 이거를 야민정음이라고 한대요. 야민. 예, 이게 야구 갤러리 네. 그 DC 인사이드 야구 갤러리에서 처음 시작이 돼갖고 네, 야민정음이라고 하는데 네. 뭐 멍멍이를 댕댕이라고 한다든가 네, 네. 비빔면을 내냄띵이라고 한다든가 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이게 요거를 이제 야민정음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땅도 LH 땅이다. 조선 땅도 LH 땅이다. 이렇게 됩니다. 아하. 요게 요새 유행입니다. 예. 어쨌건 우리 잘 알다시피 소득 불평등도 아주 심하지만 네. 자산 불평등은 더 심각하다는 게 우리가 체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케티같이 유명한 사람은 책으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원인이 금융하고 최근 특히 4년간의 부동산 네. 이 문제가 심각한 거고 이 부동산 문제가 지금 이제 LH로부터 나온 정보를 갖고 수많은 사람이 실명 또는 차명으로 물건을 샀다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아주 심각한 그러게. 파고가 일고 있죠. 어제 기자회견 네. 하는 거 TV에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뭐 근데 이건 뭐 공공연한 비밀이었잖아요. 공공연한 안 비밀. 네. 그냥 뭐 네. 고양이한테 생선 맡겼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뭐 사람한테 땅 정보 맡기는 게 더 위험하죠 뭐. 고양이는 이제 본능대로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는데 사람은 이게 머리를 쓰니까 흔적도 안 남기고 꿀꺽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흔적도 안 남기고. 네. 아. 고양이보다 더 영리하네. 네,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이 부동산 정보는 그걸 가지고 돈을 벌고자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정말 본능처럼 작동을 하잖아요. 네, 한국 네, 사람들은. 네. 그런데 그냥 흔적만 남기는 게 아니고 음. 정말 머리를 써가지고 흔적도 안 남긴 정도로 그렇게 자산을 불려나갔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좀 많이 허탈하고 그러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오늘도 뭐 제가 또 인터넷에 봤더니 네. 모시 시장, 시장님의 그러니까 와이프죠. 와이프가 네. 산 꼭대기 용인에 용인이 요새 많이 개발된 거 아시죠? 네. 용인 산 꼭대기에 맹지를 샀더라고요. 이 맹지라고 그러면 길이 없는 땅을 맹지라고 하죠. 네. 네네. 길이 없으면 그 산까지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공시지가가 한 몇백만 원밖에 안 되는 거를 네. 6천만 원을 주고 샀더라고요. 근데 그 근처에 등기부등본을 다 떼보니까 전부 바둑판 모양으로 다 쪼개갖고 다 팔려 있어. 아하. 그러니까 투기꾼들이 원래 그렇게 판답니다. 다 분할로 쪼개서- 쪼개갖고 네네. 수십 명, 수백 명한테 파는 거죠. 아. 근데 그걸 팔 때 네. 제일 처음 시작은 뭔가면 유력 정치인이라든가 네. 유력한 이제 고위 공무원들이 일단 사게 한답니다. 음. 그럼 걔네들이 사죠. 네. 그럼 얘가 샀다. 그 다음에 다 팔린 거예요. 어. 송초로가 이게 그랬네. 샀다 이렇게 해버리면 네. 그래? 그러면 다 사는 거죠. 아직 그게 이제 주택 택지 개발은 안 됐던데 네. 어쨌든 그런 이유에서 샀겠죠. 네네. 이런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2009년도니까 공공연한 안 비밀인데 네. 우리는 뭐 돈이 없어서도 안 샀지만 뭐 기회 있어도 안 한 거죠. 안 한 건데 굳이 한 사람은 이제 또 처벌을 받고 네. 흔적을 남겼으면 이제 문제를 이제 삼아야 될 건데 이 제가 김철희 TV도 찍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땅을 조사해야 된다. 아니 3월 2일 날 민변하고 참여연대가 13명을 공개했잖아요. 네. 정부가 일주일 동안 조사하고 나서 7명 추가해서 20명 알아냈다.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사람 이름으로 알아내면 그거밖에 못 알아내죠. 그러니까 차명거래 알아야 되고. 내 말이. 차명거래. 네네. 그러면 땅을 먼저 파악하고 이 땅을 조사하자. 네네. 많이 오른 땅들. 뭐 땅을 거꾸로 딱 추적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럼 이 사람의 자금원을 추적하는 거죠.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네네. 그럼 이게 차명거래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실거래인지 그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 몰라서 하나 있어요. 조사 광고를 몰라서 안 한 게 아니고 안 하려고 안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녹음하는 게 18일인데 16일이 지났거든요. 네네. 저는 차명거래한 사람도 이미 증거인멸을 다 할 시간을 충분히 벌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마돈나가 네. 내가 사라 그래서 차명으로 마돈나가 샀어. 네. 그럼 내가 뭐 했겠어 16일 동안.
마돈나하고 차용증 다시 쓰고 그럼요. 이자 납입증 다 쓰고 이런 식으로 이자도 다 줬다 이렇게 해서 돈을 꾼 것처럼 이게 그렇죠. 다 뭐 해놨겠죠. 참. 에이씨. 허탈한. 우리가 오늘 네. 이렇게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네. 시작을 했는데 네네. 예, 오늘 이제 주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예, 네. 시간이님 오늘 무슨 주제 가지고 오셨어요? 네, 뭐 오늘 그 예술로서의 노동, 네. 윌리엄 모리스의 그 미적 노동 개념, 네. 뭐 말은 좀 어려운데 하여튼 이거로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부동산 얘기로 우리 부동산 얘기보다 훨씬 자산 막 불리는 얘기 하다가 갑자기 갑자기 노동 수준- 얘기하니까 마음이 좀 갑자기 수준이 확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오늘 주제도 노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근데 그때 노동 얘기했을 때 우리가 한나아렌트의 얘기를 했었는데 뭐 오늘은 아렌트가 아니고 윌리엄 모리스라는 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윌리엄 모리스 마치 무슨 뭐가 연상이 되냐면은 우리 전자담배 있죠. 예, 담배. 전자담배 이름 같기도 하고 예 뭐죠 무슨 배우 같기도 하고 뭐 가수 이런- 이름 같기도 하고. 예, 어떤 사람이에요? 예, 그 담배 회사 그 필립 모리스고요. 맞다. 담배는 필립이다 맞아. 예, 필립. 네. 그거 이제 뭐 전자담배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엄청난 음. 담배 회사인데 음. 또 그 필링스 부르는 가수 이름은 짐 모리슨. 모리스 아니요, 엘버트. 모리스 엘버트? 엘버트고 네. 짐 모리슨 그러니까 Feelings, nothing more 아, than 맞다. feelings. 그게 맞아, 모리스 모리슨이 엘버트. 그래서 네. 내가 이렇게 귀 익었었구나. 짐 모리슨도 있죠. 아, 네. 네네. 근데 이제 뭐 네. 필립 모리스도 아니고 모리스 엘버트도 아니고 짐 모리스도 아니고 윌리엄 모리스. 어렵다. 김찬이지 소찬이가 아니다 이런 얘기지 뭐. 예. 아니 제가 아는 사람들 다 비껴갔는데 도대체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네. 예, 그러면 이 사람은 네. 그 1934년에 나서 1896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1900년대 때. 네, 네, 아우 되게 옛날 사람이네요. 아니 지금 잘못 말씀하셨어요. 네. 1834년에 태어나셨다고 해야 되는데 1934. 아 그래요? 거꾸로 사셨나? 아, 네. 네네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네. 이게 뭐 19세기 영국의 디자이너고요. 네. 시인, 미학자, 소설가, 번역가, 수공예가, 건축예술가, 화가, 출판인, 환경보호운동가, 문화예술 보호론자, 생태주의자, 사회주의 사상가이자 성공한 사업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말 잡다하다 진짜. 네. 하루에 하나씩만 했어도 이 사람이 도이치 이데올로기형 인간이네요. 아침에는 낚시하고 저녁에는 무슨 뭐 하고. 이야 대단하신 분이네. 근데 저는 다른 거는 다 이제 음.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치고 왜냐면 하나의 예술을 하면 그 이제 그렇죠. 가지치기해서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환경보호 운동가까지 했는데 성공한 사업가이기도 하다. 음흠. 이거는 좀 되게 의외네요. 네, 이게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그러면 한마디로 이제 다재다능 그러니까 르네상스형 인간이죠. 아. 근데 이게 뭐 심지어는 이 사람이 디자인한 제품 지금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이제 윌리엄 모리스 관련해 가지고 글 쓴다 그러니까 네. 슈퍼바이저님 있잖아요. 네. 그분이 이제 이 사람이 디자인한 그 스카프 메고 연구소에 쫙 나타난 거예요. 야 그래서, 이름을 대면 네. 그 사람 관련된 제품이 나온다. 네, 나 지금 갑자기 빵 터졌어. 나 지금. 영국 가서 샀대. 영국에서 아 진짜요? 아, 그 나 오스카 지금- 와일드가 했던 거랑 똑같은 거래. 오스카 와일드가 했던 스카프하고 똑같은 걸 샀다. 네. 나 슈퍼바이저님 모습 상상이 돼가지고 너무 웃겨. 그렇죠. 웬- 완전 웃기죠. 어머. 예. 아 웃겨. 진짜. 오스카 와일드래요. 또 그 스카프를 어이가 오스카 없네. 와일드 때문에 유명해졌다는 말도 있고요. 그렇군요. 이거 자체가. 진짜. 그 슈퍼바이저 그분은 말이죠. 네. 이제 뭐 스카프는 이제 오스카 와일드 거 하잖아요. 네. 음악도 우리가 듣는 그런 음악 안 들어요. 그럼요. 구스타프 말러 어허. 이런 거. 어허. 또는 뭐 라틴 아메리카 혁명 가수 노래 뭐 이런 거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리고 꼭 무슨 왜 사우나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듣고 있어요. 이게 대단해요. 이렇게 근데 진짜 좋아하는 거는 오페라예요. 오페라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오페라. 예. 말러보다. 어쨌건 다 저는 좀 네.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고전적이시구나. 네, 고전적인. 고전을 좋아하시는. 고전 좋아하십니다. 핸델 뭐. 네, 핸들. 스카프 멋있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봐도 올드하다는 느낌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 깊은 멋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물론 뭐 제가 패션 감각하고는 담싸한 사람인데. 네네, 저 알고 있습니다만 마돈나가 혹시 그 스카프를 못 봤을 테니까 느낌을 좀 네네네네. 잡아보라고 네네. 윌리엄 모리스의 대표적인 디자인 몇 개 제가 가져왔어요. 찬스님 가져오셨네요. 네, 보이시죠? 야, 이게 되게- 한 150년 정도 된. 근데 이거 벽지 디자인인 그림 같은데. 벽지 벽지. 디자인 같은데? 요거를 이제 좀 카페에서 벽지로도 많이 예, 썼을 것 같아요. 화려한 벽지나
예, 뭐 스카프 충분히 스카프 연상이 되고 자다 깨면 좀 정신없을 것 같아요. 좀 겁날 것 같아요. 네네 좀 겁나는 디자인이긴 한데 네네네. 이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되게 동양적인 냄새도 좀 나요. 그러네요. 동양의 네네. 막 단청 인고. 그리는 과정이 좀 화려하고 네네. 아, 단청하고 좀 비슷하네. 예, 네, 그래서 네, 네. 아 이분이 굉장히 그 1800년대인데 음흠. 19세기 사람인데 음흠. 이 동서양을 그 막론하는 어떤 음. 그런 느낌을 주는 부분들이 음. 있어서 이분이 좀 오래 가겠구나. 네네. 왜냐면 서양에선 점점 오리엔탈에 관심들이 많잖아요. 디자인이나 그렇죠. 이런 데도. 네네. 근데 예쁘네요, 진짜. 이 양반이 그 당시에 19세기 당시에 영국 그 미술 공예 운동, 네. 영어로는 뭐 아트 앤 크래프트라고 그러는데 음. 그 운동을 주도했어요. 그래서 그 위키에 나온 내용을 조금 더 붙이면은 이 양반 소개와 관련해서 윌리엄 모리스는 영국 전통의 직물 예술 아까 뭐 스카프 뭐 얘기했잖아요. 네. 직물 예술과 생산 방식을 부활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또 문학 활동을 통해 근대 판타지 장르의 설립에도 기여하였으며 영국에서 초창기 사회 운동을 확산시키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더 덧붙이면은 지금 영국 노동당에도 굉장히 그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예. 네, 아까 그 직업이 참 여러 개였는데 예. 아까 마돈나하고는 달리 이 부분이 제일 저는 굉장히 특징인 것 같아요. 사회주의 운동에도 유명하고 사업가로도 성공했다. 요게 제일 동시에 하기 어려운 드물죠. 거라고 맞아.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드문 사람 같습니다. 예. 이 양반이 일단 음. 그 요즘도 기술이 있어야 사는데 사실 그 높은 예술성 가진 그 디자인 기술이 밑바탕 되니까 그거 하면서 다른 것들을 하니까 뭐 르네상스형 인간이 될 수 있었던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노동에 대한 얘기라고 얘기하셨는데 또 여기에 뭐 미학도 들어가고 철학도 들어가고 막 이런 건가요? 혹시? 예, 뭐 그렇긴 한데 네. 이게 뭐 이 사람 이제 미학자라고도 이제 되어 있습니다만 네. 학자라기보다는 이제 아카데미즘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아,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글을 쓴 분도 아니고요. 예, 논리 구조도 뭐 어떤 면에서 단순하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러면요. 이 윌리엄 모리스 이분 좀 한마디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생각들 아까 사상가라고도 하셨는데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요약 좀 가능하실까요? 근데 이분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지금 시대 일단은 19세기 영국이겠지만 지금까지도 왜냐하면 19세기 영국은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되어 있었던 나라니까 뭐 이미 자본주의 문제가 많이 노정돼 있었고 막스도 영국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자본주의의 그 생산력의 대단함과 그 폐해를 동시에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하고도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 시대에 예술과 노동이 나눠져 있다. 근데 중세 수공업 시대를 보니까 양자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었다. 다시 이제 앞으로 우리 과제는 그 중세 수공의 시대처럼 예술과 노동을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근데 뭐 중세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미래에다가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는 것은 자기가 볼 때 사회주의에서만 가능하다. 지금처럼 이윤 추구에 매몰된 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미리 말씀드리면 사실 어제 그 대안에서 요 주제 갖고 콜로키움 했거든요. 네. 아 윌리엄 모리스 어저께 열화와 같은 비난 네. 이런 걸 받았거든요. 아 비난받았어요? 네, 어제 그 모리스 장례식이었어요. 뭐 이미 고인이 되셨으니까 뭐 부관 참시라고 해야 되나. 부관 참시. 하여튼 아, 어제 도대체 분서갱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뭐 아니,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일단 뭐 네. 사회주의에서 예술과 노동이 하나가 된다. 네. 이런 얘기가 좀 썰렁한 시기잖아요, 좀. 아니 뭐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건 좋을 텐데 네네. 사회주의에서 이게 된다 이럴 때 일단 소련도 망했고 중국도 저 모양인데 일단 그 말 자체가 울림이 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일단 기본 전제고요. 아, 예술과 노동이 하나가 되는 이상 사회가 이게 참 좋긴 하는데 좀 느낌이 안 오고 뭐 중세를 좀 판타지화했다 그럴까? 네. 예, 그런 생각 들고 예술 노동에 대한 지나친 찬미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런 비난도 있었고요. 아 그래요? 예술이란 게 그렇게 즐겁게만 한 게 아니다. 예술가한테 물어봐라.
그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예술이 노동이 되면 예. 취미가 되면 행복하지만 노동이, 노동이 되면 되면 또 이제 얘기가 그 다르죠. 순간 예. 또 괴롭긴 하죠. 그래서 창의적이고 즐거운 노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분이 창의적이고 즐거운 노동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나 지금 어.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 거 갑자기 이해됐다. 자기가 그렸어. 돈이 돼. 아하, 그렇지. 자기가 거기에 네. 창의력으로 막 쏟은 그 갈등에 아마 고민과 고통에 비해 돈이 막 돈이 들어와. 돼. 성공한 사업가잖아요. 그러니까 너 당연히 즐겁지 않겠어요? 2021년에 슈퍼바이저도 메고 있어. 그렇지. 당연하지. 맞아. 아니 그리고 그 너무 좀 자손 대대로 좋을 것 같아. 부당한 비판이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그다음 이제 뭐 노동을 꼭 네. 의무시하는 사회상이 옳은 생각이냐. 이 사람 이제 노동이 다 모든 사람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즐거운 노동을 모두가 해야 된다. 네네. 이런 여러 가지 차원의 비판들이 있었는데 뭐 어제 차차 재밌겠다.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예. 예, 이게 뭐 네. 이제 일단 조금 있다가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이미 말했듯이 그 모리스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상을 펼친 사람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모리스는 좀 실제로다가 오늘날의 이제 문해적 상상력에 바탕을 둔 유토피아주의자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시간이님은 왜 이분의 사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또 어저께 혼났는데. 예. 근데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그러니까, 이분이었나요? 아, 그러니까 근데 제가 지금 기본소득 지급 이후랄까 혹은 뭐 그 향후 노동에 대한 전망이라는 주제를 갖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보게 된 거죠. 예, 근데 그렇구나. 이 양반이 근데 그 문예운동 있잖아요. 문예운동, 환경운동 쪽에서는 뭐 아직도 높은 평가를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래서 관심을 가진 건 아니에요. 제가 이거 관심 갖게 된 거는 요즘 이제 기본소득도 제가 읽었던 책들을 다시 좀 읽고 있는데 가이 스탠딩 쓴 기본소득 있잖아요. 그 샘플레 님이 번역한 거. 네, 창비에서 나왔죠. 네, 그거 네. 다시 읽다가 그 전에 읽을 때는 안 보였는데 이제 어쨌든 이번에 다시 읽다가 이런 구조를 그 발견해요. 제가 그 부분 그 좀 읽어보겠습니다. 윌리엄 모리스는 급진 미래주의 소설. 이건 지금 저기 가이 스탠딩의 말입니다. 네. 어디에도 없는 곳에서의 온 어디에도 없는 곳에서 온 뉴스. 이렇게 꼬이지. 뉴스 프롬 노웨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번역한 건데 어디에도 없는 곳에서 온 뉴스. 국내에서는 에코토피아 뉴스라는 거로다가 번역돼서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국가로부터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사람들이 시장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창조적 행위로서 일을 추구하는 사회를 그려내며 특별한 무언가를 포착하고 있다. 그것은 20세기 초반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의 재미없는 노동주의에서 상실될 일에 대한 전망이다. 실제로 소련이나 이런 데서도 노동이 즐거운 노동은 아니었다. 그래서 노동주의에 대한 그 문제점을 이미 선취해서 비판하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 노동주의가 이 자본주의 진영 여기에서는 그 노동중심주의를 하다 보니까 소득과 복지 혜택이라는 것도 전부 다 일자리에 의존하게 됐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전망했다. 이렇게 해서 좀 가이 스탠딩은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 노동주의에 대한 앞선 비판이 됐다 이거죠. 네, 그렇죠. 나타나기 전서부터. 이 소설 있잖아요. 저 에코토피아 뉴스라고 번역돼서 나온 이 소설은 혁명하고 과도기를 싹 거치고 나서 이제 완전한 유토피아가 실현된 2050년 런던에서 자기가 잠을 깨나서요. 거기 그 사회를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2050년. 네. 얼마 안 남았네. 그러게 말이에요. 근미래 소설이. 아니 네. 우리한테는 근미래인데 그때 네.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원미래죠. 원미래였는데. 네. 예.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까 가이 스탠딩 그 말에서 네. 국가로부터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사람들이 시장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창조적 행위로서 일을 추구하는 사회를 그려낸다. 이 말에 좀 이렇게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그려냈지? 그래서 관심을 갖고 좀 보게 됐어요. 많은 걸 읽은 건 아니지만. 19세기, 20세기, 특히 이제 20세기에 써진 소설들은 주로 미래에 대해서 디스토피아적인 소설들인데 이분은 이 얘기를 그려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자유롭게 예술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건데 좀 유토피아적인 어떤 이런 소설이었나 보죠. 그렇죠. 그렇죠. 유토피아 소설이죠. 유토피아 소설이죠. 미래 유토피아. 그러니까 기본소득, 그러니까 노동, 일,
그러니까 아렌트 번역으로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네, 것 work를 같아요. 작업이라고 했죠. 네. 그러면은 시관이님이 거기 꽂히신 건가요? 그렇죠. 이게 그 아렌트만 갖고는 뭐 안 되고 조금 더 뭐가 없을까 하고 네, 있었던 네. 참인데 네. 가이스탠딩 있다가 이 구절이 들어와서 그럼 이 사람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읽어본 거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어제 그 대안에서 그 콜로키움 할 때는 제가 모리스 소설을 사실 못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정말로다가 가이스탠딩이 말했던 것처럼 기본소득 지급이 들어가 있는지 네. 아니면 가이스탠딩이 확대 해석한 건지 자기 관심에 따라서 그걸 제가 몰라서 어제는 이 부분을 부각시켜서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뭐 여러 가지 비판을 받은 건데 네. 혹시 뭐 기본소득 지급 부각했다면 공상 얘기 좀 덜 듣고 선각자라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으려나요? 뭐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윌리엄 모리스도 뭐 저도 많이 아는 건 아닌데 일단 네. 기본 전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시관님이 말씀하실 때 예술과 노동이 하나가 되는 거니까 창의적이고 즐거운 노동을 하는 사회잖아요. 네. 모든 네네. 사람이 그런 사회를 이제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창의적이고 즐거운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거니까 창의적인 노동에 대한 기본소득이니까 우리 개념으로 하면 참여소득이죠.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진짜? 어떤 그런 조건 하에서 참여소득이니까. 그래서 생산, 노동, 예술이 일체화된 공동체에서 모든 사람이 창조적인 노동을 하면서 그 반대국가 이런 거로 기본소득이 제공되는 그런 생각이 표현된 거라고 보입니다. 저는. 네. 예,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저는 이제 진짜 기본소득과 참여소득의 이 경계라는 게 네. 굉장히 모호해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노동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 그게 노동이 형태는 달라도. 기본값인 거네요. 그러니까 인간은 노동하는 존재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특별히 뭐 노동해야 한다라는 게 없어요. 그건 그냥 기본 전제야. 그런 상태라면 참여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객관적으로 본다면 굳이 따지면 참여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경계는 좀 모호해지고요. 아렌트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겠네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었는데, 네네. 워크의 성과를 넘어가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네네. 네네. 이 모리스는 사회주의를 경제적인 관점이 아니라 주로 미학, 예술의 측면에서 봤다는 얘기 같은데요. 예. 근데 왜 모리스는 이제 자기 시대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였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때 예술과 노동이 하나가 될 수 없고 왜 사회주의에서 가능하다고 본 걸까요? 예, 먼저 하나씩 풀어보죠. 한번. 네. 먼저 이 사람의 예술관, 노동관을 먼저 말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예술은 오늘날 말하는 그 소위 파인 아트, 회화, 조각, 건축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에 국한된 게 아니고 매우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 인간이 정신노동, 육체노동을 통해 만들어낸 아름다운 모든 것이 예술이다. 그러니까 예술은 노동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냥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냈다고 다 아름다운 물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오히려 그 모리스는 자기 시대의 노동이 만들어낸 물건들이 추하기 그지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예술 쪽에서 봤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시대의 예술도 소수의 전문가 혹은 예술가가 소수의 특권층의 기호에 맞춰서 만들어내니까 이거 자기 시대의 예술 혹은 예술 작품도 기괴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노동과 예술이 분리되면 노동도 제대로 된 노동이 아니고 예술도 제대로 된 예술일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 왜 당시에 예술가들이 먹고 살기 힘들면 이제 그 예를 들어 특히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그림을 살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그림을 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화가들이 자기가 그리고 싶은 것만 다 그리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패트런의 등장이라고 있어요. 아, 그래요? 패트런의 등장. 네. 그 후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모리스가 이러한 비판적 이야기가 저 어느 정도 지금 되게 좀 공감이 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시관이님 말씀은 시관님이 말씀하신 그 모리스의 얘기는 예술은 노동의 산물이지만 어떤 노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 나오는 물건은 아름다울 수도 있고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의 사회현실에서는 아름다운 물건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그렇죠.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노동이 즐거운 거여야 된다. 네. 즉 노동의 삶의 기쁨이어야 되고 네.
그럴 때 이제 아름다운 물건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잘안 돼. 거꾸로 말하면 네. 아름다운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기쁠 수 있다고 해도 되겠죠. 근데 지금 세상을 봐라. 노동하면 기쁘냐? 안 기쁘다. 오히려 고통스럽다. 그런 상황에서 추한 물건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근데 또 제가 여기서 자꾸 이제 깊이 파들어가는 스타일이긴 한데 도대체 그러면은 아름답다는 정의는 뭐냐? 또 이렇게 또 그렇죠. 질문을 하고 싶으나 이 얘기를 하면 또 우리 또 철학을 또 공부하시는 우리 시간이님이 한 1박 2일로 설명하실 것 같아서 이거는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고요. 좀 이제 언뜻 생각하기에 노동이 기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동이 뭐 기쁜 날도 있지만은 월급 잘 때.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 역사 속에서 네. 노동을 기쁘게 하던 시절이 있기는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노동과 예술이 다시 또 도돌이표처럼 되는데 네. 노동과 예술이 하나로 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의 예술화된 노동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모리스는 뭐 실제로 그런 시절이 없지 않았다. 뭐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중세 수공예 혹은 수공업 시대에는 노동과 예술이 분리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제 자기 시대의 노동, 근대적 노동의 특징을 삶의 기쁨과 아름다움의 상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예술과 노동이 분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노동은 왜 삶의 기쁨이 아니게 되고 이 모리스 말씀대로라면 예술은 예술대로 아름다운 작품을 못 만들어내고 기괴한 것만 내게 된다는 건데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예요? 그 막스가 말했던 소외 개념하고 유사한 거죠. 그러니까 모리스는 이제 그 소외의 막스식으로 표현하면 소외의 가장 큰 이유를 노동자의 자기 통제권 상실에서 찾았거든요. 물론 중세에는 뭐 그런 게 없었거나 덜했다라는 얘기고요. 중세의 노동자는 물품 생산의 목적이 근대 노동자하고는 달랐다고 합니다. 중세의 노동자는 사용을 위한 물품을 생산했다. 즉 막스가 말하는 그 상품의 사용가치, 교환가치 구분이 있잖아요. 여기서 사용가치에 충실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환가치의 극대화 혹은 뭐 같은 말이지만 이윤 추구의 목적에 묶여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고 물건 잘 만드는 데만 충실했다는 거죠. 인풋은 적게 아웃풋은 크게 할 이유도 없었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시간에 쫓길 이유도 일부러 질 나쁘고 싼 재료를 사용할 동기도 없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중세의 노동자는 자신이 작업할 재료, 도구, 시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리스는 자연의 산물이 그대로 아름다움을 산출하듯이 중세 수공예가들의 노동은 그대로 아름다운 물건을 산출했다. 이렇게 말해요. 예. 아니 듣다 보니까 중세 찬미죠. 아니 뭐 중세에 대해서 뭐 너무 너무 이상향을 가지고 계신 그렇죠.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다면 근대 노동자는 어떻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중세를 맨날 암흑기로만 보는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삶의 수준은 지금하고 떨어지지만 물질적으로 노동자들이 살기는 지금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그렇게 꼭 찬미한다기보다는.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이거 근대의 노동자는 뭐 이윤 추구를 위한 자본가의 이해에 따라 움직인다고 보는데 뭐 사실이죠. 근데 즉 근대의 노동자는 이윤을 뽑아내는 주인의 고갯짓과 부름에 따르는 기계로 전락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근대의 노동자는 재료, 도구, 시간 어느 것 하나도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수동적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노동에서 누리던 삶의 기쁨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노동 산물이 지니는 아름다움도 사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쭉 듣다 보니까 말이죠. 네. 이게 이 사람이 이걸 19세기에 얘기한 거잖아요. 네. 19세기 얘기할 때 참 멋있었을 것 같아. 네, 왜냐면 우리 80년대 때 정말 많이 들은 얘기거든요. 네, 우리 같은 86세대들은 굉장히 진일보한 사람이었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니까 19세기 사회주의자면 선각자죠. 그러니까 선두에 서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요. 물론 뭐 21세기 지금 뭐 바뀐 건 없는데, 바뀐 건 없는데 어쨌든 옛날 듣던 얘기가 참 들으니까 참 네. 추억도 새로워지네요. 뭐 근대적 노동이 소외를 발생시킨다라는 건 지금은 상식적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그런데 그래도 이제 뭐 예술화된 노동, 미적인 노동 또 이제 그가 목표로 삼은 이상 사회가
이런 노동에 기초한 미적 사회주의에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미적 사회주의는 좀 독특하잖아요. 뭐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독특한 사상가라고 볼 수 있겠고, 모리스는 주로 하부 구조의 개혁 있잖아요. 그 네. 경제 개혁에만 몰두한 사회주의자들을 좀 비판해요. 예.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저는 이렇게 방송 내내 아무리 생각해도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예술 활동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무슨 걸개 그림 막 이런 것만 생각나고 뭐 선동적인 소설 막 이런 음악 뭐 이런 거 생각나지. 그 아마 제가 경험한 경험치, 제가 봐왔던 어떤 경험치에 대한 선입견인 경우인 것 같은데요. 여하튼 뭐 이 모리스가 얘기한 것, 그 하부 구조의 개혁, 이거 굉장히 근본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뭐 개혁이라는 것이 사상 누각이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리스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모리스가 비판한 거죠. 이제 비판한 하부 거. 구조 네네. 그 개혁이 뭐 물론 근본적이죠. 그러니까 모리스도 네네. 사회주의적 경제 개혁의 그 필요성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래서 콜로 키우면서 저기 비판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근데 네. 이 사람들이 예술에 대한 생각이 너무 편향적이다라고 비판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술을 이제 이 경제 중심주의자들은 예술을 불평등한 사회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르주아 사회의 산물이다. 네. 그건 우리가 타도해야 될 대상이다 오히려 이렇게 보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이나 미의 향유가 뭐 이것과 관련된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의 완화나 해소 갖고는 해결될 수 없는 궁극적 차별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아까 그 걸개 그림 얘기하셨는데 네. 영화 같은 데 그런 건 많아요. 동독의 예술가들이. 네. 동독은 이제 당시 동유럽에서 가장 발전해 있는 나라였으니까요. 네. 예술이건 경제건 뭐 정치건 뭐든지 간에 거기서 이제 동독의 예술가들이 힘들었던 그런 얘기들 나오는 영화들 많거든요. 보통은 그랬죠. 뭐 예술이 대중의 것이 돼야 된다. 노동자의 예술이 돼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자기 개인의 미적인 추구라는 예술보다는 네. 대중과 함께하는 예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걸개 그림도 그런 한 형식인데 벽화라든가 큰 벽에다가 어떤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런 걸 많이 그렸죠 실제로.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내가 그랬구나. 갑자기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최근에 본 영화인데 멋있는 그 벽화는 그 사람이 다 그렸어요. 실제 실화인데. 근데 결국 서독으로 망명을 하죠 그 사람이. 그래갖고 그거를 동독 당국이 다 지워버려. 페인트로. 아까워. 세상에 그 예. 예술 작품 예. 세상에. 배신자가 쓰리 바보 같아. 그림이지. 아니 근데 실제 사회주의 소비에트에서도 그랬고 네. 그 뜨로츠키는 그 반대했는데 네. 뜨로츠키는 문예가 그다음에 예술이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뜨로츠키는 뭐 걸개 그림 얘기하니까 이제 멕시코 벽화 운동 1930년대 생각나는데 어쨌든 스탈린주의 하에서도 그랬고 예술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도구로다가만 봤지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선입견이 있는 거죠. 저는. 네, 근데 이 사람은 벌써 그 19세기에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걸 비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사람의 독특성과 새겨 들을 만한 점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누구보다도 예술을 사랑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모리스는 이제 사회주의가 모든 것을 아울러야 된다. 그런 삶의 이론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자체로 윤리와 종교가 있듯이 네. 사회주의 윤리, 사회주의 종교, 사회주의 종교는 좀 어색하긴 한데 어쨌든 그 또 미학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제대로 연구하려면 미적인 관점에서 사회주의를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모리스는 예술의 결핍이 아까도 뭐 잠깐 얘기했지만 현대 문명에 특화된 인류에게 해로운 질병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요. 네. 근데 치유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은 그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술이 이제 퍼지게 된다면 생산 노동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이 사람한테는 예술 노동 뭐 구분이 안 가니까. 네. 그래서 그건 권장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당대의 예술이 한편으로는 과거하고 단절됐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의 삶과도 단절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예술은 인민이 아닌 소규모 특권 집단의 예술이며 인민은 예술에서 자기 몫을 가지기에는 너무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리스는 예술에 대한 사회주의적 이상이 예술을 대중 전체한테 확산되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술은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제조물품의 필수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은 그냥 자동방으로 들어가야 되는 요소야. 미적인 요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예술은 특권층이나 가질 수 있는 사치품이 아니라 사회가 시민 어느 누구한테서도 빼앗을 권리가 없는 인간 삶의 필수품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죠. 예. 참 이게 구구절절 참 좋은 말이긴 한데 네. 예, 이제 아렌트 할 때도 그랬는데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가 있냐는 거죠. 음. 이런 질문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 문해적 상상력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 답답하지만 네. 말이에요. 음. 근데 이제 현실 비판 또는 이제 현실이 나가야 할 이상과 관련해서는 뭐 어떤 아이디어이다. 이런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아렌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아렌트가 말하는 작업 5억 있잖아요. 레이버 네. 말고 네. 모리스가 지향하는 예술적 노동 이때는 레이버인데 말은 다르게 쓰지만 제가 볼 때는 속 내용이 유사하다고 봐요. 그래서 둘 다 현대의 그 소외된 노동을 극복하기 위한 모색이라서 그런지 매우 유사하고요. 아렌트에서 작업도 주로 수공예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이걸 또 현대적 의미로 보면은 예술과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텐데 어쨌든 두 사람한테서 굉장히 유사성을 저는 발견했고요. 물론 용어가 두 사람한테 다른 만큼이나 차이도 큰데요. 특히 역사에 대한 이해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아렌트는 그 소외되지 않은 노동의 역사적 근거로서 고대 그리스의 작업을 들었잖아요. 주로 이제 장인과 제작자가 행하는 활동이었는데 네. 주거나 의복 관련된 뭐 제작 활동. 근데 이게 뭐 다시 말하면 이것도 수공예인데 이제 그는 이제 아렌트죠. 그래서 아렌트는 작업이 자유로운 활동이었고 이것을 담당하는 장인은 자유인이었다. 이렇게 썼거든요. 인간의 조건에서. 근데 모리스는 자기 책에서 고대 그리스에서 수공예는 경멸적인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공예 담당자 노예였다. 그래서 모리스는 중세의 수공예에 와서야 비로소 노동자의 자기 통제권에 입각한 노동과 예술의 합치로서의 제작 활동이 비로소 가능해졌다. 이렇게 봅니다. 네. 중세 때는 그랬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나중에 또 샘플에 나오면 또 물어봐야겠어요. 한번, 예. 아니 그러니까 중세 때도 노예가 중세 때 녹록한 거 아닌가? 내 말이. 아니 지금 말을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아니 그렇게 들려가지고요. 아니 네. 고대 아닌가? 그리스에서 그 장인과 그 제작자가 했다고 하는 활동 그 작업 있잖아요. 네, 네. 예. 그게 그 자유로운 활동이었는데 네, 네, 네. 그렇지 않았다. 아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고대 얘기하는 그리스가 거죠. 노예였다는 건 알겠는데 네. 중세에 중세 왔- 노동자가 자기 통제권에 입각한 노동과 예술의 합치였느냐? 그게 맞느냐? 이게 너무 센 거 아니냐 중세에 네네. 대해서 네네. 이 얘기를 하는 그게 거예요. 아, 마더나 얘기는 네, 그러니까 고대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반박하자는 게 아니고. 아니고. 네네. 하여튼 중세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예. 어쨌건 아렌트는 그 고대 그리스를 너무 찬미했다고 많이 비판받고 있잖아요. 네. 고대 시민들이야 뭐 자유롭게 시민적 활동을 했지만 그 노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네. 뭐 이렇게 많이 비판받듯이 모리스는 지금 마도나가 딱 들으면서 발끈했듯이 아, 중세가 그렇게까지 참여할 게 있어? 또 아니 뭐 난점도 있겠지만 네, 이런 네. 생각이 딱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딱 드네요. 네. 근데 뭐 어쨌건 과거는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니까 우리가 미래를 꿈꾸는데 과거부터 배울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네. 뭐 배우려는 태도는 매우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네. 이 사람 중세가 이렇게 막 중세를 막 확 찬미했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근데 우리 들으니까 참여한 거로 들려요. 아니, 물론. 네, 들려. 중세 전반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예, 예. 네, 네. 요 이제 장인을 참여했어요. 장인. 예. 그 자유스러운 노동의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중세 특정한. 그러니까 부분에. 장인이 근데 참 이제 이게 이분들이 다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어가지고 이게 뭔가 예를 들어 이게 살아서 교신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구체적으로 이런 의문이 드는데 어떤가요라고 하면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네네. 그럴 수가 없고 이분들이 쓴 문건만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 한계들이 있어서 하여튼 이분이 예술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인 것만은 분명하고 네네. 예, 그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요. 네. 근데 왜 중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를
좀 궁금증이 좀 생기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본주의 노동에서는 예술이 완전히 없다, 박탈돼 있고 중세 때 장애는 노동하는 과정에서 예술성이 발휘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야 인정이 되는데 그것만 놓고 이게 비교하기 단순 비교하기가 좀 어려워서 자본주의 사회 노동자보다 이 장인이 이게 더 노동자의 자기 통제권을 갖고 있었다. 근데 여하튼 과한 것 같아요. 우리 그 이렇다에 출연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네. 가장 토론 유발을 많이 시키는 토론 분들, 유발자. 예, 토론 유발자인 이제 시간이님이 계신 것 같아서 네네네. 혹시 다음에 아렌트와 모리스를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 같이 뭐 얘기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런 계획 어려운 없으세요? 과제를 네. 어려운 네네. 과제를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그러려면 이제 논문으로 내야 될 네. 텐데 네. 논문 내려면 뭐 지금 얘기한 수준 갖고는 곤란하겠죠. 근데 제가 사실 핑계 같습니다만 그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네, 지금 예, 뭐- 잠깐 튕기시는군요. 아니. 네. 논문으로 낸다면 뭐 당연히 네네네. 비교 넣고 싶어요. 뭐 아렌트를 쓰게 아하, 되든 뭐 네네네. 모리스를 쓰든. 근데 학위를 이미 따셨잖아요. 또 쓰십니까? 아니 아니요, 우리 학위는 저기 연구 그 논문 같은 거 쓸 수 대안에서 있어요. 연구 그거 논문로. 연구는 쓰실 그- 수 있지. 그 아니 쓰셔야죠 그러면. 의무로다가 써야 되잖아요. 쓰셔야죠 그러면 네. 쓰세요. 쓰셔야죠. 쓰셔야지. 꼭 이거 안 써도 되잖아요. 기본소득 쓸 수도 있고. 네. 쉬운 거 말고 어려운 거 아니, 쓰셔야지. 기본소득은 많이 기본소득은- 하니까 이제 기본소득 다 맞아 하는데 맞아. 뭘. 뭐 네네. 제가 또 하시고 거기서 싶은- 더 아래 때그 저기 탁월함을 발휘하기도 어려울지 몰라요. 예. 네. 예. 예, 어쨌든 아까 그 말씀하셨다시피 그 찬희 쌤이 고대 그리스를 전형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아렌트를 고대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다면 같은 이유에서 이제 모리스는 중세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근데 실제로도 뭐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렌트가 칸트 미학으로부터 인간 삶의 최고 활동으로서의 정치를 도출해냈는데 모리스는 이제 노동 미학으로부터 기본소득 지급을 포함한 인간 삶의 유토피아를 모색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렌트는 제법 읽었어요. 근데 모리스는 사실 많이 읽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정작 이 사람이 그 문예 분야에서의 그 활약 혹은 러다이트 운동을 포함한 영국 현실 사회주의 운동에서의 활약 이런 것들을 전혀 소개하지 못했고요. 또 현대에 와서 의미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기본소득에 관련된 어떤 착상이 있는데 그것도 전혀 소개를 못했고 더 중요한 건 이제 환경 생태 관련한 부분들에서 이 환경 생태 이쪽에서 이 사람 되게 높이 평가하는데 그것도 하나도 소개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리스의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네. 겸손하게 또 마지막. 그러니까 또 마지막 또 겸손하게 또 마무리를 아니 하시려고 겸손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도 못했거든요. 차 선생님은 오늘 이야기 듣고 네. 어떤 걸 느끼셨어요? 네, 이거 19세기 유럽은 뭐 우리가 이제 저도 뭐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아는 상식으로는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가 이제 지배적 관계가 되면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시기였잖아요. 영국은 이제 그것에 네, 그렇죠. 문제 발생의 선두주자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모리스처럼 인류 공동체가 이제 기계를 동원한 대량 생산 체제에 의해서 노동의 즐거움을 잃고 네. 노동과 예술이 분리되었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직접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수공업에 의해서 만들어지던 그런 공동체에 대해서 희구하는 그런 사상이 출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점인 게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당시 이제 19세기에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많은 유토피아 소설, 유토피아적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유토피아 소설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기본소득 책에 있어서 그 가이 스탠딩이 언급하고 있는 바로 그 페이지에 네, 같이 네. 나와 있는 책 중에 그 에드워드 벨라미가 쓴 루킹 백월드라는 책이 있거든요. 같은 19세기 유토피아 소설입니다. 근데 벨라미의 루킹 백월드를 보면 내용이 전혀 달라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과학기술하고 로봇의 발전으로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착취가 사라진 세상을 그리고 있거든요. 이것도 약간 무슨 최면에 빠졌다가 깨어나 보니까 막 이렇게 해서 가 있는데 소설이 비슷해요. 네. 흥미로운 건 뭔가 하면 거기에 화폐가 사라지고요. 네. 대신 신용카드에 1년치 임금이 입금돼 있어요. 오, 이건 그래갖고 이 기본소득인데? 선불카드 형식의 신용카드로 사람들이 돈을 써요. 네네. 이걸 19세기에 썼어요. 19세기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자를 받는 은행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당시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벨라미가 쓴 이유는 금융 자본에 대한 아주 강력한 거부인 거죠. 이 은행 자본을 주무르고 있는 이
로스차일드 가문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분노가 이제 표현돼 있었겠죠. 네. 근데 이제 이걸 우리식으로 좀 표현해 보면 1년치 기본소득이 카드에 넣어서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1년치 기본소득을 카드에 넣어서 쓰고 있다. 이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거든 이거. 1년 거 100만 원 딱 넣고 분기당 25만 원을 쓰고 아니 있는 이거를 거거든. 19세기에 그러니까 이게 네. 1888년에 나온 벨라미 소설에서 언급돼 있다는 게 또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상상력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21세기가 인공지능도 발전하고 4차 산업혁명이 예비되고 있으면서 이제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인간의 해방이 이렇게 그런데도 기술은 발전하는데 인간의 해방은 요원하잖아요. 더 인간의 삶의 질이 나빠져가고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기술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네. 그래서 이 기술 발전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 발전에 힘입어서 이것을 어떻게 인간의 해방의 도구로 쓸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 아까 윌리엄 모리스도 사실 잘 모르지만 어쨌건 에드워드 벨라미의 공상이 더 시사점이 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나중에 이제 또 에드워드 벨라미도 한번 달아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고요. 좀 알아보니까 에드워드 벨라미는 당시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엄청나게 많이 팔렸대요 책도. 근데 너무 네. 신기하다. 네, 신기하죠. 두세기 전이잖아. 그러니까 더 흥미로운 거는 이 윌리엄 모리스가 아까 그 뉴스 프롬 노웨를 왜 썼냐? 네. 이 벨라미 책을 읽고 네. 열받아 갖고 벨라미를 왜요? 비판하려고. 왜? 그러니까 기술 발전, 이 기술 발전을 볼 때는 이건 자본주의 기계 문명의 발전이죠. 아. 이걸 통해서 인류가 해방이 되는 게 아니라 중세의 네네네. 우리의 수공업에서 우리가 인간 해방의 원리를 찾아야 되는데 벨라미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윌리엄 모리스가 볼 때. 그래서 이거에 열받아 갖고 쓴 게 뉴스 프롬 노웨어라는 거니까 오히려 좀 재밌는 아니 면이 그 두 있고. 권 비교해서 읽어도 재밌겠다. 네, 그래서 윌리엄 모리스는 이제 벨라미 생각이 예. 기술 만능주의적 사고가 아닌가 이렇게 어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에드워드 벨라미 소설 한국에도 출간됐어요? 출간됐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벨라미 책 제목은 루킹 네. 백월드였죠. 그래서 한국 책 제목은 네. 뒤돌아보며 네. 라고 나온 책이 하나 있고요. 네. 뒤를 돌아보면서 하고 나온 책이 서로 다른 출판사에서 두 개가 나온 게 있으니까 뭐 두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윌리엄 모리스 책은 이제 Letters from Nowhere인데 아까 시관이님이 네. 말씀하셨죠. 에코토피아 뉴스라는 책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거 뉴스 프롬입니다. 레터스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네. 뉴스 from nowhere. 네. 그렇죠. 에코토피아 뉴스니까. 네. 예. 갑자기 레터가 됐지. 뉴스 from nowhere인데 에코토피아 뉴스라고 돼 있으니까 네. 좀 서점에서 사두시든가 아니면 네.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뭐 둘 다 소설이니까 뭐 네. 어렵지 않게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도서관에서 빌려봐도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제가 한마디만 네. 지금 여기서 그 아까 이제 그 벨라미가 그 기본소득 착상을 했다 그러는데 그 가이스텐딩은 영국 사람이라 그런지 아무래도 그 벨라미는 어디 사람이죠? 제가 모르겠네요. 벨라미도 영국 사람 아닌가요? 그렇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그 오히려 벨라미보다는 모리스를 좀 더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아이디어도 네네. 이미 여기에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아까 차이쌤 얘기 들어보면은 에드워드 벨라미가 되게 직접적인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에드워드 벨라미는 미국 사람이네요. 미국 사람이죠. 네, 네, 네. 미국서 냈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영국이 손을- 가전의 개편인가? 그리고 손을 안으로 팔을 안으로 굽는다. 그럴 것 같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또 이제 네. 또 깨알같이 작동을 하는군요. 이런 민족주의적인 결론을 내리다니. 아니 저는 아까 모리스 그림 차인쌤이 가져오셨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림과 음. 이제 노동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상상을 하는 시간이긴 했는데 또 소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생계를 위한 노동하고 소설 노동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이것도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 좀 그렇거든요. 아니 마돈님이 소설을 쓰시잖아요. 네, 그때 그 소설을 쓸 몇달 때 동안 못 쓰고 있어 지금. 노동에 대한 자기 통제권을 느끼시면서 네, 노동과 썼죠. 예술의 통일성을 느끼시는지. 하지만 노동을 지금? 했으면 돈이 들어야 되는데 네. 뭐 전혀 상금은 받았지만 네. 이게 돈이 전혀 되지 않는 글쓰기를 그러니까 하고 자본주의는 있어요. 결국 돈과 매개가 돼야 이 예술과 노동이 하나로 네네네. 통일될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면 이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사실상. 말하는 거구나. 뭐 이윤 추구나 어쨌든 이거로 해서 그 좀 먹고 생계. 살려고 그러면 네. 그러니까요. 이게 뭐 쉽지 않죠. 아니, 그래서 이게 이 즐거운 예술 노동에 참여하려면 음흠. 어떤 사회적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기 뭐야 기승전 기본소득 얘기하듯이 어떤 기본소득을 상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술 노동자로서 네, 맞습니다. 제가 자격이 다 될지 아직 네. 근데 그렇게 예술 노동자로서 얘기해 보자면 맞아요. 그런 게 있는 거죠. 다양한 직업군을 만나보면 네.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은 직업군이 예술가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항상 그걸 느껴요. 만나보면. 그래서 제가 아는 캘리그래피 쓰시는 분이 있는데 부천에서 네네. 그분도 기본소득 완전 지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가 얼마나 네. 지독하냐면 실은 예술 활동이 안 필요하진 않잖아요. 음흠.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예술 노동을 또 재능 기부라는 이름으로 정말 가난한 예술가들을 일하게 하지만 그걸 재능 기부라는 이름으로 또 그걸 노동을 그냥 무료로 쓰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예. 굉장히 잔인한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오늘 이제 시간이님 얘기 이제 들으면서 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동안에는 네. 뭐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사실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네.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어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또 역시나 이제 이 토론 유발자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들을 또 듣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생각들이 많아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AS 차원에서 우리 시간이님이 다음에도 또 좋은 이야기를 준비해 오실 것이리라 예, 기대를 하면서 오늘 방송은 수습하셔야 될 게 진짜 많아요. 수습할 게 뭐. 너무 많아요. 그래, 큰일 났네. 이게 다 펼쳐놨어 지금. 이 토론 유발자는 정신 없습니다. 정신 없어 지금. 나중에 네. 마무리하실 네. 그러니까 예술과 노동의 합치라는 거는 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영원한 이념이지 네, 네. 그것이 사실 어떤 사회에서 실현된다? 네.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그런가요? 저도 자, 예, 그렇게 이제 금 마무리하시지만 네. 다음에 또 살짝. 이제 음. 또 좋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얘기 나눠주시리라 믿고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